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 나는 아이들의 대통령이시지. 너도 대통령이라고? 네, 제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엉뚱한 답변에 폭소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코끼리 코딱지. 캐릭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 겁니다. 이 뽀로로 로봇 같은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이를 통한 성장 열매가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란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2000년대 정부화 시대 IT 산업이 우리 경제를 살렸듯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 씨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는 모두 6번 국가기관에 제공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 1번, 경남경찰청 2번, 서울중앙지검 2번, 육군본부에 1번으로 지난 정권 때 4번, 새 정부 들어서는 2번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입니다. 홍 대표는 이게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고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 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 주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용을 듣는 것도 아니고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간 등을 파악하는 통신사실 확인과도 다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휴대폰 가입자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이러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사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군도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과 통화한 사람들을 조회했는데 이 가운데 손 씨가 있었을 뿐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도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 중에 손 씨가 있었다며 수행 비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라며 검찰의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해봤어요.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요. 성완종 리스트로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홍 대표가 무리하게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 평가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정치 사찰 프레임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수 대통합을 꾸준히 제기해온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다음 달 이전을 통합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바른정당 통합파도 꺼리는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되기 전에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들은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장 통합파의 좌정격인 김무성 의원은 전당대회 이전 통합 논의 시작에 동감한다면서 추석 연휴 뒤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은 두당 3선 의원들도 각 정당의 추진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의 자생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독자 노선파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통합을 거론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 전당대회는 바른정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자꾸 남의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뭐 별로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그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의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정발위 전체 회의에서 정치 신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단수 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 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득표순으로 최고위원 5명을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추석 명절을 뿌리치고 그가 나를 잡아당겼으나 완전히 뿌리치고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돌아오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의하면 새날의 에이스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추석날부터 녹음했던 유명종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10월 4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녹음했죠. 예.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안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못 들으시죠? 못 들으세요. 투지폰이세요. 아이, 컴퓨터 하나 놔드리세요. 싫으시대요.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컴퓨터를 가르쳐드린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내가 이 나이에 그걸 배워서 뭐하냐? 딱 그거야. 그렇지. 그리고 야수님. 안녕하세요. 그 명종님 에이스라는 댓글을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하고 온 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당시 그 토론 있잖아요. 당원각에. 예.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원들 중에도 사실 이야기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내서 보면 그 당원가게라고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진정성 있게 당원들을 주인 대접해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명종님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괜찮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핵심이. 그런데 두 번의 토론 중에 이제 야수님만 이제 악플을 막 야사닥해. 근데 드디어 그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정치인들은 어떤 내 아이디어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위원회 같은 거 명의로 뭔가 이벤트나 정책을 하면 팟캐스트가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묻히는 거 말고. 그리고 진지한 토론도 막 해. 그러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글을 보면 그런 우려들 지속적으로 뭐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달아주신 댓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홍보팀입니다. 먼저 지난 연휴에 있었던 저희 당원가게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방송 내용에 있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당원가게 방문 행사는 당원 지도 사업의 오프라인 홍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행사입니다. 현재 정발위에서는 당원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당원 지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당원 지도 구축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행사로서 당원 가게 1호점 방문 행사가 열었던 것입니다. 즉 일회성 이벤트 행사나 명절 맞이 민심 탐방 등의 기획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발위에서 이러한 당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정발위의 활동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당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권리당원의 권한 확대와 보장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하에 지난 9월 20일에 발표된 1차 혁신안은 당원의 자발적인 기초협의회 구성과 권리당원 사권 보장, 당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권리당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혁신안, 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민정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알겠고요. 충분히 알았고요.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시대에는 그런 진정성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녹아내려서 정치불신이라는 게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일명 450만 원. 우리 마차님. 오빠 450 갖고 되겠어?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아팠어요, 내가 그 방송 들으면서. 저도요. 저도 편집하다가 듣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우리 패널 이런 좀 그게 좀 심한 사람이라 이런 모자란데. 왜 그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업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강력하게 보여주신 마찬. 근데 속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착해. 그 오빠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150만 원만 달라는 걸 150만 원 갖고 되겠어? 사람 그릇이 있는 거죠. 150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약간 그동안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보여주고 싶다는 그게 컸었던 것 같아요. 최고인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일명 450만 원. 마차님이셨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트윗 섞어보기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나만 드려볼까요? 사법고시가 올해가 마지막이었대요. 그래서 55명의 당첨이래. 나 지금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합격자. 당첨도 같아요. 네, 그렇지. 사실은 인생 로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면은 각 동네마다 현수막 결려요, 요즘에는. 올해 합격자가 55명이니까요. 55명 정도가 사법고시 합격자로서의 마지막, 물론 뭐 나중에 향후에 현대판 음서제도에 뭐냐 이런 로스쿨 논란이 있고 나면 일부가 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사실은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우리는 이제 판검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가 뭐 20대 한 중반에 판사가 돼가지고 물론 배석 판사이겠지만 그때는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도 그런 것이고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우리 법대 출신 유명정님께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바로 때려치고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간 유명종이고요.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사법고시가 올해 마지막으로 치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보면 올해는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없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 55명 합격자는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55명이고요. 면접 있겠지 뭐. 예, 그리고 3차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차 면접 그 55명만 요번에 시험을 친 거예요? 2차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 올해 사법고시는 그 55명만 2차. 아니요. 100몇십 명에서 55명이 합격한 거예요. 2차 시험에서 186명 응시정 중에서 55명이 합격했으니까 거의 한 3대 1 정도. 예, 그러니까 186명 중에서 55명이 합격한 거고 이 186명은 누구냐면 올해는 1차 시험이 없었어요. 폐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차 시험 보고 작년에 2차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사법고시는 1차를 합격하면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2번을 줘요. 그 해 2차 시험과 다음 해 2차 시험. 그러니까 1차 시험에 응시자는 엄청 많았죠. 수만 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연초에 보고 2차 시험은 이렇게 후반기 초에 보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1차 시험 준비하고 2차 시험 준비하는데 인터벌이고 중간 시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 준비를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내년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작년에 1차 합격했던 사람들 중에 2차 합격 못하고 2월 된 사람들 그게 올해 2차 시험을 봐서 186명이 55명이 합격한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3차 면접 보고 최종 합격자가 여기서 또 몇 명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시 출신 대통령이 2명 있습니다. 네. 노무현, 문재인. 그렇지.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1947년에 49년까지 시행된 조선 변호사 시험이 사법고시 효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시를 통해 가지고 뭐 변호사까지 다 포함이죠.
2만 명 정도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가는 것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시험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전에 저희 우리 로스쿨 제도가 있기 전에 오리지널 사법시험 제도가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었어요. 그건 일본 제도로 그대로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엘리트들만 뽑아내겠다라는 암기의 왕들만 뽑아내겠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잘 외우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사법시험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노스쿨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노스쿨이 또 많은 병폐를 드러냄으로써 이게 이제 논란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제도도 사실은 의도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중간 결과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의도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그렇죠. 법조인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법만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문 분야 공학을 공부했으면 기계공학을 했으면 기계공학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를 했으면 의학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을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게 법조인들을 키워내겠다 하는 게 로스쿨의 제도의 처음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에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부잣집 아들들, 아들들과 권력자 아들 딸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돈으로 한이 꽃피우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양성평등주의자. 젠더 감수성 뛰어나시네요. 있잖아요. 그 괌에 갔다가 아이들 그 차에다 방치해서 체포됐던 남녀 법조인. 연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은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보완할 필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노스쿨을 합격하면 사실 변호사가 반은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서 변호사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은 정부에서 뽑아 쓰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취직이 가난한 사람은 내 새끼를 변호사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접근성을 훨씬 더 좀 좁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명령님 도전해 보십시오. 로스쿨. 뭐 이 나이에 도전하면 짱돌 맞죠. 뼈 없는 닭발 되고요. 어때요? 왜 나는 그거 뭐 이야기가 좀 새는데 어떤 분이 대기업의 사장 출신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을 뭐 봤다는 그런 얘기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나이 제한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가 50대인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건너 드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분이 합격해서 실제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도전 정신을 막 해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게 좋은 점 말하는 게 아니고 전 나쁜 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신 분은 다 자기 일을 찾아야지 왜 노량진 공무원시생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조인의 인생보다는요. 지금과 같이 저는 사는 인생이 더 좋아요. 예전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욕할 거예요. 아유 모질이 새끼 이럴 텐데 저는 정말 그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갈 길이 아니다라는 걸 느껴서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먹고 자고 싸고 씻고 공부하고 그 외에는 하면 안 돼요. 판사님들 그 생활도 비슷한 패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임용이 돼서 그 생활 패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하면서 온갖 소수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나 같은 감수성을 가진 자가 판사가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수성 DNA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국가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스쿨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재밌는 트위스터 까보게 일단 홍보 하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세부. 우리는 발음들 어정쩡해. 세부라고 하죠. 보통 세부라고 발음하는데 표준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게 있어. 그게 표준어여야 돼. 말도 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우리는 사인펜이라고 하잖아요. 표준어에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 방식으로 해. 어쨌든 간에 세부 메뉴판이라고요. 세부가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잖아요. 휴양지. 세부섬이죠. 말 그대로 비슷한 종류의 섬들 많죠. 일단 괌 있고 또 뭐 괌, 사이판, 뭐 보라카이. 근데 여기 이제 세부 메뉴판이라고 세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주소는요. 세부 스펠링이 뭡니까? CEBU. CEBU예요? 네, CEBU예요. 세부 메뉴판 .com 또는 세부메뉴.com. 뭐 이것도 싫다 하시면은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세부 메뉴판. 표준말로는 세부가 아니고 세부라는 말씀드려요. 세부 메뉴판. 세부. 참 세부적이다. 진짜. 근데 이분들의 컨셉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를 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유여행 컨셉이에요. 세부 가고 싶은 걸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여행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행을 갈 때 우리가 패턴을 3가지로 갑니다. 보통은 하나는 단체 여행, 하나는 자유여행, 하나는 배낭여행. 예, 이렇게 보는데 이 자유여행이라는 건 내가 세부를 갈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팅을 내가 하고 숙박업소도 내가 호텔이나 이런 데를 내가 직접 예약을 하고 여행은 내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다닐 거야. 단체 여행에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건데 세부 메뉴는 그분들한테 적합하게 여행 상품들을 현지에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선셋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호핑 아일랜드, 네. 그다음에 마사지. 경이롭다 진짜 저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패키지 여행을 가면 단체 여행을 가면 이러한 현지에 있는 여행사한테 우리나라 대기업 여행사가 하청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돈이 안 되는 금액에 하청을 줘서 이분들은 그 여행객들한테 옵션 관광을 해서 바가지를 씌워야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세부 메뉴는 그게 아니고 단체 여행객이 아니라 자유 관광을 다니는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현지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여행 시스템을 개발해서 소개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페이를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가 메뉴판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골라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검색 세부 메뉴판 또는 뭐 홈페이지에 cbumenu.com 또는 cbumenu.pan.com 여기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이분들과 밀접하게 문의하거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 추가해서 세부 메뉴판을 치시면 실시간 세부 여행의 모든 것을 문의할 수도 있고 또는 검색창에 세부 메뉴판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자유여행도 실시간으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고 싶다. 이런 홍보는 경품을 걸기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차후에 세부를 가고 싶은 분 한 2분 딱 어차피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분을 경품을 한번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볼래요. 네, 세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2번을 가봤는데 저는 여행 초보자거든요. 근데 초보자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관광지로 개발이 잘 돼 있고 치안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동 거리도 적당해요. 한국의 제주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필리핀의 제주도. 비행기로 한 3시간 반? 4시간 반. 4시간 반. 예, 그 정도 되니까. 세부였습니다. 세부 메뉴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한 번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런 홈페이지에 상업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홈페이지들이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분들이 모아놓은 어떤 내용의 총화 같은 거거든요. 지식으로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기회에 세부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는 그런 홈페이지 가면 다 있잖아요. 세부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지식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장님 2명 나중에 추후에 꼭 한번 이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절에 한번 했더니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만들 필요 없이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그런 트윗만 골라서 소개해주는 바로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자유여행 세부. 이게 새날의 정체성에 딱 맞는 거 아닌가요? 트위터 매거진. 자, 시작하십시오. 제가 골라온 건 아이디가 어렵네요. 이 ZXZ로 돼 있는 대충 읽어봐요. 예. 넛지로 유명한 리차드 세일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가능한 한 비합리적으로 쓰겠다고 했답니다. 나도 어디선가 상금을 타서 무척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군 이라고 써주셨어요. RT 몇 개예요? 이게 490개 정도 되는데 이 양반이 지금 모자라잖아. 땡! 우리 기준은 500개 이상. 리차드 세일러 이렇게 보통 그 책으로는 리차드 탈러라고 이렇게 대부분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소개돼 있거든요. 네. 뭐 승자의 저주나 넛지나 뭐 이런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뭐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지적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렇게 새로운 뭐 그 창의적인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 학부에는 행동경제학에 대한 어떤 강의조차 지금 개설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 쪽에도 뭐 노벨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
뭐 문학 쪽에도 수상자가 없다 뭐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그 근저에는 그 학문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건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어떤 최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이제 주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오류들을 심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여러 가지 다른 과학을 융합해가지고 이 좀 수정해 나가는. 그래서 가장 바탕이 되는 이론의 토대를 닦은 사람이 리차드 탈러 교수인데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리차드 탈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으니까 다시 넛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사실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 근데 교수들은, 박사들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나중에 10년, 50년, 100년 후에 이렇게 누리게 될 어떤 이론, 어떤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에서는 행동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주류 경제학 말고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도 입을 못 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그 경제 대국이네, 무역 규모 12위다, 무슨 잘 사는 나라다, 그 IT 국가다,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토대라는 게 이게 다 자유한국당 때문이고 막. 그렇죠. 다 박정희 때문이고 이승만 때문이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공부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주류 경제학을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근데 앞으로 이제 트윗을 소개할 때 RT 수부터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그 나머지 RT 수를 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를 드릴 때는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개를 아주 살짝 넘은 504개 RT가 된 김빙삼 님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시네. 요즘 인기 떨어지셨네. 박근혜 청와대가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재용이 세자로 자리 잡도록 해줘야 라고 했구나. 환관 조고도 진시황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안 호해가 자리 잡도록 했었지. 다른 점이 있다면 건어물을 널어놓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 아닐까 싶다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재용 이번에 그 청와대 문건이 나오면서 박근혜가 이재용을 그건 아는데 네. 그건 알지. 건어물이 무슨 뜻이냐? 아니죠. 이건희 회장이 칩고에 계시는데 그 썩는 냄새가 날까봐 오징어를 널어놓잖아요. 그 냄새 가리기 위해서 그 냄새거든요. 그 뜻이에요. 무섭다. 그렇군요.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그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인데 거기에 보면 청와대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삼성을 쉴드 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이재용을 세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서 현대에서 왜 정의선이 기아차로 건너가 갖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의선은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런 분석까지 해놓은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정말 재벌을 위한 나라임을 한 번 더 입증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더 나달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하다가 김어준한테 개 털린 국민의당 조배수.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죠.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FTA 재협상 없다가 아니라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조배수군.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다. 기사에도 합의한 바 없다라고 나옴.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미묘한 뉘앙스의 어감의 차이지만 재협상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FTA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FTA 재협상이 없다고 말했다고? 근데 재협상 하니까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재협상은 없다. 단언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 보내는 사인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시도록 한 참모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또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미치광이인 걸 사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얘기는 미리 그런 것을 미국의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협상이 없다가 아니라 FTA 재협상이 합의에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상대방은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그런 사정을 파악을 했었어야죠. 거기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뭔가 우리 나중에라도 일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협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FTA 재협상은 합의에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거하고 FTA 재협상이 없다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국내에 예. 보도되기는 국민들은 그렇게 있지를 않죠.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사 제목도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합의한 바는 없죠. 합의한 바 없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이렇게 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사과해야 되나요? 그런데 언론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비춰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좀 문제는 문제인 게요. 한국의 정치 문화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물어뜯는 게 야당의 일종의 본능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좀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야당들한테 장관 한두 자리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정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잖아요. 걔네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그따위로 했는데 야당하면서 잘해준다고 잘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버리니까 계속 논란만 증폭되는 그런 게 싫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야당에 있는 이 양반들이 참 안타까운 게 국민들이 가고 있는 의식 수준을 전혀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투게더님의 트윗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태광실업과 노통 단골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설사 다스를 세무조사해도 정치보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 이명박이 다스는 지 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논리네요. 몇 개짜리예요? 지금 900RT 넘었어요. 근데 이명박은 다스가 직계 아니라는데 지 아들은 대표이사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희한하죠. 보니까 다스의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그게 매출이 2조가 넘는 회사예요. 네. 네. 그리고 해외 지사들이 얼마나 많고 그 지사마다 거의 200명 정도의 현지인들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라는 회사가 현대 기아차 그룹의 자동차용 시트를 아도치고 있는 회사예요. 아도치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전문 용어네요. 예. 모든 기업인들의 꿈이죠. 예, 꿈이죠. 그러니까 현대 모든 그런 것들을 다스. 예. 다스. 맞잖아. 네. 다스로. 그래서 다스인가?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죠. 사실 최근에 이제 JTBC 보도라든지 예를 들면 이명박에겐 주진우가 있고 새날에는 이명박을 제대로 파고 있는 우리 마차님도 계십니다. 이명박을 찍기도 했죠. 그거에 선배에 대한 얘기로군요. 마차님 트윗에 아마 따라가는 트윗 같아요. 피고 직원님의 트윗인데요. 이건 1760개가 리트윗됐네요. 이건희 아들도 삼성 입사해서 전무되는데 18년이 걸렸는데 슬리퍼 끌고 히딩크랑 기념사진 찍던 아이가 연매출 2조짜리 남의 회사 들어가서 5년 만에 막 전무되고 그러면 MB님아 넌 이게 이상해 안 이상해?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게 이명박이 큰형 이상은 이상은 아들이 이제 사실은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는 바지 사장처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명박 측근들로 다 재배치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핵심 경영진이 완전히 이명박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JTBC 보도나 취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게 포커스로 맞춰져 있거든요. 왜? 대주주의 식구들은 다 물러나고 본인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명박 측근들이 지금 각종 요소에 꽂히냐 이런 거거든. 더더군다나 그 지분이 1도 없고 지분이 1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거기다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슬리퍼 찔찔 끌고 다니던 애니까 그런 애를 해외지사 사장 다스 대단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RT 개수로 제가 뭔가 좀 정점을 찍어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리트윗 3,469회. 애게게?
그 정도 가지고. 만 개도 내가 봤어. 만 개도. 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하세요. 네, 좀 이따 할게. 네. 하세요. 그 올리신 분이 수능 30일 남으면 진짜 공부해야겠지? 님인데. 친구, 문재인 아내가 김정남이었나? 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남북통일과 동성결혼 법제화를 하세요? 웃겼어. 그게 RT 3,000개? 네, 3,400. 제가 22,444개짜리 RT를 윤큐큐님의 트윗인데요.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요. 트위터에 자꾸 너무 마이웨이랑 쿨병에 꽂혀서 예의랑 상도덕 잊은 사람들 너무 많음.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자는 말이었지 누가 사회성 밥 말아먹고 임팩 끼치랬냐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게 2만 원이 넘어요? 22,444. 마음에 들어요는 4,000. 제가 제대로 된 거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RT수 11,400개. 네. 여러분들은 뭐 10,000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버니킴님의 트윗입니다. 아버진 결혼 후 20년 넘게 한 해 11번 엄마 시켜서 제사 지내다가 엄마가 병으로 쓰러져 일할 사람이 없으니 그 해로 제사 없앰. 제사마다 와서 음식 타박하던 고모 3명 누구 하나 제사 대신 하겠다는 소리 안 함. 그깟 제사 며느리 없으면 없어질 거였다는 얘기. 맞아요. 네. 저희도 며느리가 없으니까 제사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면은 며느리가 제사랑 무슨 의미가 있어. 며느리는 그 양반들을 얼굴도 몰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거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며느리라는 위치가 사실은 안사람이거든요. 안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 그 안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이 비워지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년 넘게 한 해 11번 제사가 있었다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명절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는 거죠. 문득 어느 분이 생각나네. 어떤 분이요? 강원도 평창에 계시는 애청자분. 성함 말씀하세요. 곰탱이님. 비슷하네요. 그런 경우에요? 그분도? 네. 제사가 많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난 그거 이해 안 돼. 나도 뭐 종갓집에 우리가 조상이 뭐 족보를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웬만한 제사는 다 통폐합했다니까요. 의미 없다. 후손들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 조상의 음덕을 입은 후손은 명절에 해외여행 간다. 요거를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돌체다요님의 트윗입니다. RT는 2만 개 정도 됐어요. 오. 방금 여사친이랑 대화하는데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임산부석에 앉아 있어서 짜증나서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그 남자랑 같이 내리게 됐다는 것임.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재미없어? 네, 재밌는데. 네. 관심 있어서. 좀 임산부석에 앉지 좀 마세요. 아니 그 임산부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게 저도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지만 남성분들이 앉아 있으면 인상이 팍 써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 한가하면 상관없는데. 한가하거나 말거나 비워놨으면 좋겠는데 여성분들이 앉으면 이 여성이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한 70대 할머니까지 임산부인지 아닌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제가요 트위터에 올렸던 것 중에 굉장히 많은 RT가 됐던 바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때가 초저녁 좀 돼서 한 8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등산인가 뭔가를 갔다 오면서 지하철에 찍은 사진인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통 7자리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중에 맨 가짜리에 그 자체가 또 임산부석이었어. 맨 가짜리에. 근데 거기에 아이를 눕히고 그 바로 3번째 줄까지 엄마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 상황. 근데 사람들은 바글바글한 상황. 두 사람이 세 자리 잡아먹고 있는 거죠 일단. 근데 내가 빡쳤던 건 뭐냐면은 기둥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그 기둥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이 임산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불룩한데 내가 보니까 그것만은 모르고 있는데 기둥을 잡고 있는 임산부 여자분.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임산부석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엄마. 그땐 정말 약간 빡치더라고요. 임산부석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앉아야 되는 자리에 더군다나 지금 앞에 이렇게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양보 안 하시는 건 좀 너무한다. 그랬더니 얼굴 인상을 붉히면서 아이를 억지로 토닥토닥 깨워가지고 그 사람이 앉게 만드는. 근데 그 젊은 그 임산부 여자분은 또 마음 불편하죠. 불편하죠. 이거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무리 한가하더라도 비워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정님 말씀처럼 자리를 비워놓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건데 가장 좋은 건 그런 거죠. 그 임산부 배려석이 아니어도
이게 아이를 안고 있는 애엄마나 임산부나 보이면 자연스럽게 앉으세요 하고 이제 자리를 바꾸어주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도 힘들겠지만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5, 6세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거의 짐짝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거를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임신은 아니었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퇴를 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막 생리통 심하면 여성분들 중에서 막 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꼭 임신을 해야지만 임산부석에 앉는 건 아니잖아요.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근데 저 이어폰을 끼고 이제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꼬꾸라져서 앉아 있었는데 자꾸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악을 딱 꺼봤더니 맞은편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지팡이로 제 발을 이렇게 툭툭툭툭 막 하면서 아니 지금 다큰 아가씨가 여기서 지금 술 먹고 그렇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니 일어나 이년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겪었지만 본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 사실 앉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웬만하면 안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보통 젊은 여성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셨어요. 노약자석에 대한 해석을 제가 제대로 노인들 자리 아니야. 노인을 포함한 어린아이, 뭐 임산부 등등 몸이 아픈 젊은 사람도 앉으라는 자리인데 여기를 이분들이 노인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주는 불편함들이 있고요. 진짜 진정한 어르신은 나 몸 멀쩡하다. 아픈 젊은 사람 앉아라라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건데 심지어 이분들은 전철은 공짜로 타. 그 공짜로 타는 건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마치 그분들이 전유물인 것처럼 꼭 그런 분들이 태극기 들고 다 꽂고 다닌다는 노약자석이 노인석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232개의 RT가 된 손이 사포 같은 여자 카이님의 트윗입니다. 야, 손이 사포 같아? 만지고 싶진 않다. 여러분 나 축하해줘요. 학자금 다 갚음. 모친이랑 전화로 울었다. 지긋지긋한 사립대 미대 학자금 대출금 유유. 중도 상환 해가지고 다 갚았네요. 10월 10일 날. 진짜 큰일 했네요. 네, 보니까 이분이 미대 나오는데 학교에 낸 돈만 4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갚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축하드린다고 쭉 댓글을 다는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쓰셨네요. 맞네, 틀린 말 아니네. 대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은행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못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장학금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만큼 대학교 등록금이 올랐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국립대를 다녔었는데 사립대 친구들의 등록금 액수를 듣고 정말 놀랐었습니다. 저는 입학할 때 등록금 입학금 포함해서 95만 원이었거든요. 몇 년도에 입학하셨어요? 95년도에. 그때 94만 몇천 원 해서 저는 그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못했기 때문에 다 냈어요. 전액 다 납부했는데도 95만 원 조금 몇천 원 안 되는 돈이었어요. 야수님 나온 국립대는 군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한양대, 아주대 이런 데는 480만 원, 그때 570만 원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 이제 그게 빚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입학할 때 30만 원인가 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91년도에 졸업인가 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 4학년 2학기 B가 5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립대였어요. S동에 있는 S대라고. 알겠습니다. 주진우님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파파에서 출연하신대요. 출연하시기 전에 이제 오늘 벙커 가면서 이제 올리신 트윗인데 858회 리트윗됐을 때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MB가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합니다. 145건에 다스에 시발단에 할 말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파파이스 출연합니다. 벙커 뭐요? 가는 길입니다. 다른 팟캐스트 홍보하는 거예요, 뭐요? 파땡이스 출연합니다. 야수님 통장 한번 까봐야겠는데요. 그러게. 조진우 기자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왔던 것들이 제도권 언론들이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대표적으로는 JTBC가 지금 막 다수 패고 있고 막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잖아요.
이명박은 취재하지 않는 기레기들 뭐 이런 예,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요. 언론의 효과는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 막 뭔가 빠박 터지는 거 중 이를테면 뭐 최근에 이슈 중에 무슨 아빠 있죠. 그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쪽 기자는 이쪽에서 저쪽 기자는 그쪽에서 하면서 완전히 개털리는 예. 이명박도 이제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신이호 나유타님의 트윗입니다. RT는 16,000개 되겠습니다. 의외로 트윗에서 이런 게 잘 먹혀요. 그 흐름만 잘 타면. 유력 트위터리안이 RT 해주면 훨씬 빨라집니다. 그게. 내용도 괜찮으면. 택시 탔더니 기사님이 아가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 얘기하면 나한테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나 그럼 하지 마세요. 뭐로 하세요? 집까지 조용히 잘 왔다. 잘했네요. 이런 거 많아요. 커피 한 잔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나? 택시 기사가 젊은 아가씨가 타니까 거기에 대놓고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놓고 반말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도 안 바로 안 건네드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꼰대 아저씨들 특성. 기사님들 중에는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요. 저번에 왜 제가 국민TV 방송으로 다닐 때 택시 한번 탔는데 막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어져 있고 막 그런 식이었다고. 스튜디오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예. 그 우리 방송도 막 듣고 그러신 분이었다고요. 그런 분들도 꽤 있는데 어쩔 때는 보면은 그 박근혜 바에다가 안철수 바에다가 훈계하기 좋아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갑자기 변정이 확상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댓글을 안 해버리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런 사람은 요즘 많지는 않지만 박근혜가 석방돼야 돼. 뭐 그 이유를 막 설파하시는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런 분들 꽤 있죠. 택시 기사님들 중에. 요즘 그 일본에 침묵 택시라는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뒷자리에 탄 사람이 그 나는 조용히 가고 싶다고 딱 그 편말을 딱 이렇게 딱 꺼내면 그냥 택시는 그 기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적지까지 조용히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그게 이야기하는 기사님들 정말 너무 싫어요, 진짜. 택시를 타실 때 택시라는 것은 그 운송수단이지만 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수단이 아니거든요. 네. 손님을 위한 수단이에요. 정당한 돈을 내고 타는 건데 내가 원치 않는 라디오 방송이 크게 울리고 있거나 노래가 울리고 있거나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하면 얘기를 하세요. 손님들이. 이거 꺼주세요.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 말씀을 안 하고 귀찮으니까 놔두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탔는데 불교에 관계된 방송을 듣는다든지 불교 다니시는 분이 탔는데 기독교에 관계된 방송을 듣는다든지 이런 듣기 편치 않은 이런 라디오 방송들은 그냥 꺼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정당한 권리고요. 그렇게 하셔야 그 침묵 택시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올 수 있어요. 이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찾아야 되고요. 조금 그 택시 얘기가 나와서 어제 그저께 잠깐 본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택시를 탔는데 밤늦게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가 돼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조수석에. 기사분은 할아버지고 이상하다 그리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가씨 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부인인데 치매가 걸려서 나밖에 못 알아보고 나하고만 있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일을 나왔다. 이해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택시 기사분들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이해도 하지만 정말 내가 피곤하고 조용히 가고 싶어 할 때는 말씀을 하세요. 기사분한테. 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가줍니다. 그러겠지.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택시 기사님들 괴롭히는 사람 엄청 많을 맞아요. 거예요. 반대도 많겠죠. 맞아요. 반대가 훨씬 많을걸요? 반대도 많아요. 근데 그게 요즘 젊으신 분들 특히 뭐 좀 약간 좀 시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남인 금방 내릴 대상이 막 말 걸어오는 거 싫을 수 있어요. 사적으로. 근데 여기다가 뭐 욕하겠지만 이런 단서를 담으면 저는 그래요. 저도 비슷한 과인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지 마세요. 꼭 굳이 그걸 하려고 그래. 그 단서를 달면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미스깡님의 트윗입니다. 4,000개가 넘었어요. 우리 슈퍼에는 강아지 간식도 파는데 그 이유가 술 자시고 귀가하는 아저씨들이 개 간식을 그렇게 찾는다고. 아이고 슬퍼라. 밤이 깊어지면 술 먹고 들어가니 가족들은 싫어라 하고 강아지만 반긴다는 아저씨들이 즐겨 사간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근데 좀 약간 경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한 새벽 한 3-4시쯤에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식구들은 자고 있고 사실 걔가 짖는 것도 미안하죠. 깨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새벽 3-4시에도 잠은 자겠지.
근데 개들은 고양이와 다른 점이 개들은 귀와 코가 발달했고요. 고양이는 눈이 발달한 거죠. 우리 인간들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골목 굉장히 안쪽에 있어요. 근데 밤늦게 골목에 초입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우리 집에 짖는 소리가 나요. 아, 민폐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70, 80m 되는 거리를 내 슬리퍼 소리만 나도 짖어요. 집에 들어갈 때까지. 되게 미안하지. 그게 좀 싫기는 한데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막 내가 오면 이제 짖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발도 할 거 막 별짓 다 해요. 더러운 새끼. 근데 그거에 녹아.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뭐 이제 문 여는 그 아이들 가게가 없으니까 뭐 그냥 물건 사갖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생명체가 나를 반긴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예, 사실 이렇게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을 가장 반기는 거는 고양이하고 개예요. 사람들은 자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잘 안 반겨요. 아, 그래요? 네, 자고 있습니다. 이 건방지식. 밥값도 안 하고 있어. 하긴 고양이는 그 사람이 집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고양이 얘기가 나와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하면요. 밤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제가 이제 운동 삼아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좀 일찍 끝나면. 근린공원은 아니고 공개공지 정도 되는 거기에 새벽 3시 넘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칠 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이 시간에 왜 뭐하고 계시냐고. 자네 완동건 씨인가?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앉아 계신 할머니가 바로 옆에 사료 같은 게 엄청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서 멀리서는 안 보였던 게 보니까 딱 봐도 눈치로 캣맘이시더라고. 캣 그랜드맘이지.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보고 우리도 캣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그거 보면서 마음이 되게 짠했고요. 자기는 본인은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고양이 밥 준다고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뭐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가 와서 이제 나는 교통비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집을 못 가시면은 교통 이거라도 타고 어디 가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캣맘이셨던 그 기억이 나서 그분은 이런 거죠. 고양이가 번식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들을 자기 돈 들여가면 실천하시는, 잠 안 주무시고 그 할머니께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그런 사랑들이 다 우리의 주위를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봐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더 나달 이다연님의 트윗입니다. 야, 이분 오늘 두 번 소개해주셨네요. 그러게 두 번이에요. 아, 파워 트위터이네. 대박! 문재인 정부 2021년 소방관 위한 전문병원 문 연다. 47년 만에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2만 명 증원 계획, 소방관 병원 건립까지. 안 올 때는 사진 찍으러 가서 소방관들 귀찮게나 할 줄 알지. 쯧쯧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 트윗에서 RT를 많이 받는 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비교하는 상황. 네. 예를 들면 소방관에 대해 초계선만 됐다 그러면 이렇게 RT 많이 안 올라갑니다. 더 나달님은 이거에 대한 스킬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안철수의 그 못된 짓 이걸 같이 섞어주니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5,923 리트윗이 됐습니다. 어디서 그런 대박 트윗을 다들 찾으세요? 아, 그냥 보여요. 그게 아니라 신기하네. 서로 마팔되어 있는 관계가 많으면 네.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자기 타임라인에 많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바라보는 시각을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조백석 씨처럼 상대방을 못 믿어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스텝이 꼬일 정도로 나쁘게 보이는 법입니다. 요순우탕님, 트위터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644회 리트윗했을 때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노무현 때는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인 논두렁 시계 하나로 전직 대통령 사저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숙식하며 카메라를 들이대더니 온갖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명박에게는 단 한 놈도 찾아가지를 않네. 언론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했던 놈들 전부 뭐하냐. 언론의 자유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권력관계, 정치적인 힘, 그 어떤 독재, 뭐 저항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MB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좀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밥벌이. 이 내 밥벌이를 보장해주는 한도 내에서만 자신들의 언론의 정직함, 언론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게 찔끔찔끔 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떤 교환 물건처럼 이 내 밥벌이를 보장해주는 만큼 이렇게 교환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어떤 보도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정치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탄압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죠. 광고가 끊어지거나 자기 밥벌이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나 실제로 내 밥벌이에 지장이 없더라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기분만 들어도 조용해지는 이제 그런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최인철님의 트윗입니다. 이거 소박하게 685개. 자네 685개 해본 적 있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완용 정신. 1.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인공위성 1억에 팔기. 아르헨티나 땅 무상양도. 이완용 정신이에요. 다음에 이재용이 국민연금 5,900억 꿀꺽하기. 이명박의 사자방으로 187조 퍼붓기. 어휴. 군용 침대 산다고 6.5조 날로 퍼먹기. 아이 진짜. 군함의 어군 탐지기 달기. 그리고 마지막이 이게 또 반전이에요. 한명숙 유죄 때리고 전세금 뺏기. 아이 개새끼들. 이완용 정신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 군용 침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군용 침대 산 예산으로 그 개수를 나누면 예산을 잡을 때 개수를 보면 박근혜 침대보다 비싸대요 단가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것은 나라를 튼튼히 한다는 거잖아. 예. 근데 그 튼튼히 해야 될 국방에서 막 빼먹어버려. 그러면 그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반역이죠. 반역. 예전 같으면은 실제로요. 이런 비리는 예전 같으면은 잡아다가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딱 쳐야 돼. 구족을 멸했죠 옛날에. 네, 진짜 그 정도의 범죄입니다. 반역은 구족을 멸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족을 멸한다는 거는 구촌까지 싹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학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명박이 갖고 있는 죄악성은 지금 계속 드러날 건데요. 지금 나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런 자가 단죄받지 않는 것은 친일파가 단죄받지 않는 것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단죄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살려두니 지금도 5.18은 지가 피해자라고 말하고 자빠졌잖아요. 이명박은 정말로 법정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최근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504예요. 네, 504. 나비님의 트윗입니다. 홍준표가 대선 후보도 하고 자유당 대표도 하니까 한 몇 달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았는지 지놈이 성완종에게 돈 받아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도 까먹었나 보다. 지놈이 통신조회 당해 정치 사찰이란다. 똘빠가 재판 중인 피의자는 통신조회 가능하단다. 640회 정도 알티됐습니다. 홍준표라는 캐릭터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왜 썩어버렸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고대 이간질이에요. 유승민과 홍준표를 비교해볼게요. 사실상의 바른정당의 지금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유승민하고 홍준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한테 약간 똘끼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남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도 그쪽에서 보면 건전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홍준표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실수한 게 있어. 뭔가 좀 피의식에 쩔어가지고 나 사찰당하고 있어 했는데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더군다나 대부분 다 박근혜 정권이 한 거야.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죽어도 못하는 인간은 그거를 계속해서 엮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무슨 페널티를 준다거나 법적으로 사법 처리해야 돼. 그래야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막 미워 죽겠고 막 진짜 입을 꼬매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스트레스거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던 최순실 케이스 초창기 때 최순실에게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라는 거지. 이런 정치인을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도 똘끼가 있어 보여도 유승민은 홍준표에 비하면은 사람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고 얘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거짓말 하냐고요. 코너에 몰려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살자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대법원에 판결 나가지고 수감되는 그날까지 새가 날아든다는 계속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리고 이명박이 5045에 수감돼서 재판 받아가지고 무기징역 받아서 무기징역의 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새가 날아든다는 계속됩니다. 계속 해먹겠다는 소리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 아이들의 대통령
너도 대통령이라고? 네, 제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엉뚱한 답변에 폭소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코끼리 코딱지. 캐릭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 겁니다. 이 뽀로로 로봇 같은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이를 통한 성장 열매가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란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 IT 산업이 우리 경제를 살렸듯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 씨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는 모두 6번 국가기관에 제공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 1번, 경남경찰청 2번, 서울중앙지검 2번, 육군본부에 1번으로 지난 정권 때 4번, 새 정부 들어서는 2번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입니다. 홍 대표는 이게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고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 주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용을 듣는 것도 아니고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간 등을 파악하는 통신사실 확인과도 다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휴대폰 가입자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이러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사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군도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과 통화한 사람들을 조회했는데 이 가운데 손 씨가 있었을 뿐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도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 중에 손 씨가 있었다며 수행 비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라며 검찰의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해봤어요.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요. 성완종 리스트로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홍 대표가 무리하게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 평가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정치 사찰 프레임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수 대통합을 꾸준히 제기해온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다음 달 이전을 통합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바른정당 통합파도 꺼리는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 되기 전에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들은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준비하다가 바로 때려치고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간 유명종이고요.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사법고시가 올해 마지막으로 치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보면 올해는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없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 55명 합격자는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55명이고요. 면접 있겠지 뭐. 예, 그리고 3차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면접 그 55명만 요번에 시험을 친 거예요? 2차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 올해 사법고시는 그 55명만 2차, 아니요. 100몇십 명에서 55명이 합격한 거예요. 2차 시험에서 186명 응시정 중에서 55명이 합격했으니까 거의 한 3대 1 정도. 예, 그러니까 186명 중에서 55명이 합격한 거고 이 186명은 누구냐면 올해는 1차 시험이 없었어요. 폐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차 시험 보고
작년에 2차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사법고시는 1차를 합격하면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2번을 줘요. 그 해 2차 시험과 다음 해 2차 시험. 그러니까 1차 시험의 응시자는 엄청 많았죠. 수만 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연초에 보고 2차 시험은 이렇게 후반기 초에 보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1차 시험 준비하고 2차 시험 준비하는데 인터벌이 그 중간 시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 준비를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내년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작년에 1차 합격했던 사람들 중에 2차 합격 못하고 2월 된 사람들 그게 올해 2차 시험을 봐서 186명이 55명이 합격한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3차 면접 보고 최종 합격자가 여기서 또 몇 명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시 출신 대통령이 2명 있습니다. 네. 노무현, 문재인. 그렇지.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1947년에 49년까지 시행된 조선 변호사 시험이 사법고시 효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시를 통해 가지고 뭐 변호사까지 다 포함이죠. 2만 명 정도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가는 것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시험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전에 저희 우리 로스쿨 제도가 있기 전에 오리지널 사법시험 제도가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었어요. 그건 일본 제도로 그대로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엘리트들만 뽑아내겠다라는 암기의 왕들만 뽑아내겠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잘 외우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사법시험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노스쿨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노스쿨이 또 많은 병폐를 드러냄으로써 이게 이제 논란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도 사실은 의도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중간 결과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의도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그렇죠. 법조인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법만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문 분야 공학을 공부했으면 기계공학을 했으면 기계공학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를 했으면 의학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을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게 법조인들을 키워내겠다 하는 게 로스쿨의 제도의 처음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에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부잣집 아들들과 권력자 아들 딸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돈으로 한이 꽃피우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이상 양성평등주의자. 젠더 감수성 뛰어나시네요. 있잖아요. 그 괌에 갔다가 아이들 차에다 방치해서 체포됐던 남녀 법조인. 연놈?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은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보완할 필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노스쿨을 합격하면 사실 변호사가 반은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서 변호사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은 정부에서 뽑아 쓰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취직이 가난한 사람은 내 새끼를 변호사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접근성을 훨씬 더 좀 좁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명령님 도전해 보십시오. 로스쿨. 이 나이에 도전하면 짱돌 맞죠. 뼈 없는 닭발 되고요. 어때요? 왜 나는 그거 뭐 이야기가 좀 새는데 어떤 분이 대기업의 사장 출신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을 뭐 봤다는 그런 얘기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나이 제한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가 50대인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분이 합격해서 실제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도전 정신을 막 해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게 좋은 점 말하는 게 아니고 전 나쁜 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신 분은 다 자기 일을 찾아야지 왜 노량진 공무원시생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조인의 인생보다는요. 지금과 같이 저는 사는 인생이 더 좋아요. 예전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욕할 거예요. 아유 모질이 새끼 이럴 텐데 저는 정말 그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갈 길이 아니다라는 걸 느껴서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먹고 자고 싸고 씻고 공부하고 그 외에는 하면 안 돼요. 판사님들 그 생활도 비슷한 패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임용이 돼서 그 생활 패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하면서 온갖 소수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나 같은 감수성을 가진 자가 판사가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수성 DNA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국가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스쿨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재밌는 트위스터 까보게 일단 홍보 하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세부. 우리는 발음들 어정쩡해. 세부라고 하죠. 보통 세부라고 발음하는데 표준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게 있어. 그게 표준어여야 돼. 말도 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우리는 사인펜이라고 하잖아요. 표준어에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 방식으로 해. 어쨌든 간에 세부 메뉴판이라고요. 세부가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잖아요. 네. 휴양지. 세부 섬이죠. 뭐 예. 말고도 비슷한 종류의 섬들 많죠. 일단 괌 있고 또 뭐 괌, 사이판, 뭐 보라카이. 근데 여기 이제 세부 메뉴판이라고 세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주소는요. 세부 스펠링이 뭡니까? CEBU. CEBU예요? 네, CEBU예요. 세부 메뉴판 .com 또는 세부메뉴.com. 뭐 이것도 싫다 하시면은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세부 메뉴판. 표준말로는 세부가 아니고 세부라는 말씀 드려요. 세부 메뉴판. 세부. 참 세부적이다. 근데 이분들의 컨셉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를 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유여행 컨셉이에요. 세부 가고 싶은 걸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여행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행을 갈 때 우리가 패턴을 3가지로 갑니다. 보통은 하나는 단체 여행, 하나는 자유여행, 하나는 배낭여행. 예, 이렇게 보는데 이 자유여행이라는 걸 내가 세부를 갈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팅을 내가 하고 숙박업소도 내가 호텔이나 이런 데를 내가 직접 예약을 하고 여행은 내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다닐 거야. 단체 여행에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건데 세부 메뉴는 그분들한테 적합하게 여행 상품들을 현지에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선셋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호핑 아일랜드, 네. 그다음에 마사지. 경이롭다 진짜 저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패키지 여행을 가면 단체 여행을 가면 이러한 현지에 있는 여행사한테 우리나라 대기업 여행사가 하청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돈이 안 되는 금액에 하청을 줘서 이분들은 그 여행객들한테 옵션 관광을 해서 바가지를 씌워야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당장 통합화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전당대회 이전 통합 논의 시작에 동감한다면서 추석 연휴 뒤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은 부당 3선 의원들도 각 정당의 추진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의 자생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독자 노선파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통합을 거론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 전당대회는 바른정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자꾸 남의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뭐 별로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그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의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정발위 전체 회의에서 정치 신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단수 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 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득표순으로 최고위원 5명을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추석 명절을 뿌리치고 그가 나를 나를 잡아당겼으나 완전히 뿌리치고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돌아오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의하면 새날의 에이스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추석날부터 녹음했던 유명종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10월 4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녹음했죠. 예.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안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못 들으시죠? 못 들으세요. 투지폰이세요. 아이, 컴퓨터 하나 놔드리세요. 싫으시대요.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컴퓨터를 가르쳐드린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내가 이 나이에 그걸 배워서 뭐하냐? 딱 그거야. 그리고 야수님. 안녕하세요. 그 명종님 에이스라는 댓글을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하고 온 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당시 그 토론 있잖아요. 당원각에. 예.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원들 중에도 사실 이야기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내서 보면 그 당원가게라고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진정성 있게 당원들을 주인 대접해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명종님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괜찮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핵심이. 그런데 두 번의 토론 중에 이제 야수님만 이제 악플을 막 야사닥해. 근데 드디어 그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정치인들은 어떤 내 아이디어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위원회 같은 거 명의로 뭔가 이벤트나 정책을 하면 팟캐스트가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묻히는 거 말고. 그리고 진지한 토론도 막 해. 그러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글을 보면 그런 우려들 지속적으로 뭐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달아주신 댓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홍보팀입니다. 먼저 지난 연휴에 있었던 저희 당원가게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방송 내용에 있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당원가게 방문 행사는 당원 지도 사업의 오프라인 홍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행사입니다. 현재 정발위에서는 당원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당원 지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당원 지도 구축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행사로서 당원 가게 1호점 방문 행사가 열었던 것입니다. 즉 일회성 이벤트 행사나 명절 맞이 민심 탐방 등의 기획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발위에서 이러한 당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정발위의 활동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당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권리당원의 권한 확대와 보장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하에 지난 9월 20일에 발표된 1차 혁신안은 당원의 자발적인 기초협의회 구성과 권리당원 사권 보장, 당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권리당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혁신안, 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민정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알겠고요. 충분히 알았고요.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시대에는 그런 진정성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녹아내려서 정치불신이라는 게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일명 450만 원. 우리 마차님. 오빠 450 갖고 되겠어?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아팠어요. 내가 그 방송 들으면서. 저도요. 저도 편집하다가 듣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우리 패널 이런 좀 그게 좀 심한 사람이라 이런 모자란데. 왜 그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업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강력하게 보여주신 마차님. 근데 속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착해. 그 오빠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150만 원만 달라는 걸 150만 원 갖고 되겠어? 사람 그릇이 있는 거죠. 150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약간 그동안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보여주고 싶다는 그게 컸었던 것 같아요. 최고인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일명 450만 원. 마차님이셨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트윗 섞어보기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나만 드려볼까요? 사법고시가 올해가 마지막이었대요. 그래서 55명의 당첨이래. 나 지금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합격자. 당첨도 같아요. 네, 그렇지. 사실은 인생 로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면은 각 동네마다 현수막 결려요, 요즘에는. 올해 합격자가 55명이니까요. 55명 정도가 사법고시 합격자로서의 마지막, 물론 뭐 나중에 향후에 현대판 음서제도에 뭐냐 이런 로스쿨 논란이 있고 나면 일부가 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사실은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우리는 이제 판검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가 뭐 20대 한 중반에 판사가 돼가지고 물론 배석 판사이겠지만 그때는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도 그런 거고.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우리 법대 출신 유명정님께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 한때 사법고시를